네, 발표자로 나온 네이버에서 연구하고 있는 윤상도라고 하고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톡은 Towards Strong and Robust Vision Model이라는 제목인데 비전 모델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좀 했던 연구와 비전 모델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카데믹한 연구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기반으로 또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또 회사 제품에서의 고민들과 연결이 되는지 잘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네이버 AI랩이라는 조직과 네이버 AI랩뿐만 아니라 그냥 범 네이버 안에 있는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학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AI라는 걸로 통칭을 했을 때 저희는 한 2017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좀 역사가 깊은 이런 퍼블리케이션 레코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임팩트 있는 연구들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연구들을 네이버의 서비스에도 적용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이 접목된 연구들이 많지만 저희 네이버 사옥에 오면은 사원증 대신 얼굴 인식으로 문이 열리는데요. 이때 얼굴 인식 모델에 들어가는 페이스 레코니션 모델을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클로바 렌즈나 이런 것들 네이버 앱에 있는 렌즈 같은 걸 썼을 때 글자 인식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하이퍼 클로바 X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 이제 저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델 구조적인 부분이나 데이터, 당연히 데이터 센트릭한 연구가 요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그랬을 때 안정성에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유해한 이미지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 모델들도 저희가 좀 같이 연구해서 만들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번 톡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본 것은 강하고 좀 성능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요인에 강인한 비전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킨다라는 과정은 이제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을 하는 이런 스키매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좀 전통적인 플로우긴 한데요. 어노테이터를 고용을 해서 레이블링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와 같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머신러닝 리서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지만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데이터랑 슈퍼비전인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해석하자면 사람의 어떤 논리지를 잘 추출해서 이 데이터셋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어노테이터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해서 데이터셋에 넣을 것인가고요.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얼마나 모델을 잘 학습시킬 것인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두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문제들은 이제 insufficient한 데이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바이어스되어 있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당연히 데이터를 더 모으는 방법이 좋을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한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진행돼야 될 솔루션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어떤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오래된 먹이긴 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커믹스라는 이름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는 타겟 레이블이 이렇게 오리지널 레이블이 붙지만, 컷아웃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일부를 제외했을 때도 잘 맞춰야 한다라는 슈퍼비전인 거고, 믹스업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픽셀 레벨로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레이블도 그에 따라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고 저희가 제안한 컴믹스라는 방법은 이미지를 잘라다 붙이는 식으로 합치면서 동시에 레이블을 그것에 맞춰서 레이블 또한 믹싱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 믹스업하고 상당히 유사한 계열의 방법이고 굉장히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뭐 차이점을 굳이 말하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로컬 패치를 봤을 때 픽셀 레벨로 인터폴레이션이 됐을 때 국소적으로 언리얼리스틱한 부분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태클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잠재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린 부분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이미지를 잘라다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되게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슈퍼비전 관점에서 뭐 표현을 해보자면 오리지널 트레이닝에서의 슈퍼비전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심플하게 어떤 이미지냐라는 단순한 싱글 태스크 프로그램이었다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증강시키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그것에 맞춰서 믹스를 시켰을 때에 나오는 슈퍼비전은 좀 굉장히 복잡한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전부 다 알아야지 이 모델이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잘 풀 수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모델이 훨씬 더 똑똑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또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인터널한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요 두 방법, 믹스업이란 방법과 컷아웃이란 방법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더 모델이 어떤 클래스, 어떤 오브젝트를 봐야 한다라는, 어떤 오브젝트를 볼 때 어떤 픽셀에 집중을 하는가를 저희가 찍어봤을 때, 더 그 클래스에 맞는 영역을 잘 어텐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실험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성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좀 그 2019년 결과다 보니까 좀 옛날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베이스라인들 대비 성능이 많이 올라갔는데 뭐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아키텍처적인 향상,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트레이닝 레시피를 그대로 두고 아키텍처를 깊게 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 증가만큼의 성능 증가분을 데이터 증강과 그리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멀티태스크로의 변화로 얻을 수 있었다. 네, 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능들이 좋았는데 뭐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여전히 이게 좀 효율적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스크린샷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방법이고 간단한 것 대비 성능이 잘 올라가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면서 후속 연구들에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좀 기본 레시피라고 알려지는 DIT라는 방법에서도 좀 기본 학습 레귤라이제이션 트릭으로 사용되고 있고 컨브넥스트라는 방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펄더 스터디로는 뭐 비디오로의 확장 아니면 뭐 비전 트랜스포머로의 확장 아니면 좀 조금 제한적이지만 랭귀지 토큰 레벨에서의 어떤 확장 그런 것들이 후속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진행해봤던 후속 연구 중에는 임밸런스 데이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계에서 좀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만들 때 뭐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데이터들을 크롤링하거나 유저로부터 취득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뭐 어너테이터에게 맡길 수 있고 아니면 뭐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그냥 내추럴리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얼굴 데이터를 모았을 때 어떤 특정 연령대나 아니면 어떤 인종에 대한 어떤 분포가 이렇게 이분하지 않고 이렇게 롱테일로 디스트리뷰션 하게 될 거고, 뭐 씬 레코니션 데이터셋을 모은다 해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네, 그랬을 때 뭐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 모델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뭐 가장 간단한 문제는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조리티한 클래스에 오버핏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마조리티한 클래스 오버핏이 되면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저희가 이전 웍에서의 교훈으로 그럼 우리가 이번에도 어그멘테이션 한 번 더 사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커믹스라는 방법이 상당히 잘 동작했으니까 한번 바로 나이브하게 트라이를 해볼까? 해서 트라이를 했는데 재밌게도 메조리티 오버피팅이 훨씬 더 가속화돼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해보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건데요.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샘플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언밸런스가 돼 있으면 믹스된 후에 나오는 것들이 주로 믹스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메저리티 클래스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믹스된 후에 나오는 이미지들도 메저리티 클래스에 관련된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더 가속화되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되진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다음 연구는 저희 그 인턴 학생으로 오셨던 박슬기 연구원님이랑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뭐 제목은 컨텍스트 리치 마이너리티 오버 샘플링이라고 붙였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뭐 저희가 롱테일 데이터의 그 특성을 살펴봤을 때 메저리티 클래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메저리티 클래스의 그 어떤 배경들이나 어떤 컨텍스트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뭐 뷰 포인트들도 다양하고 해서 뭐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마이너리티 클래스는 그것에 반해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뭐 사진이 한 몇 장밖에 없는 거죠. 한 클래스에 몇 장, 뭐 5장, 10장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소중한 그런 상태인데, 뭐 저희 솔루션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마이너리티 샘플들을 오버 샘플링 하면서 그것을 이제 마조리티 샘플들에다 갖다 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이너리티 샘플과 마조리티 샘플이 결과적으로 합쳐진 후에 이분한 디스트리뷰션 같도록 그 샘플링 비율을 조절한 다음에 그 컨믹스라는 방법 혹은 믹스업도 마찬가지죠. 그럼 믹스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 줘서 샘플들을 많이 생성하고 그것들로 모델을 학습했더니 재밌게도 성능이 상당히 잘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성능이 올라간 그 포인트 중에 좀 재밌는 거는 다른 방법들은 뭐 에디셔널 모듈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뭐 완전히 다른 걸 바꾸거나 아니면 앙상블을 하거나 약간 좀 그 코스트 헤비한 트릭들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었던 거죠. 데이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서치가 된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적인 기어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CMO, 컨텍스트 리치 마이너리티 샘플링이라는 이 방법을 다른 방법들에 붙였을 때도 뭐 꾸준하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숫자들은 뭐 이제 이것도 발표한 지 몇 년 된 논문이기 때문에 뭐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고민만으로도 성능이 올라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임플리케이션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들도 많이 했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그 풀이 되는 데이터 자체의 어떤 그 탐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보통 비전 모델을 학습할 때 디팩터로 쓰는 게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는 뭐 100만 장, 128만 장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대한 데이터셋인데요. 보통 이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를 뭐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하고 뭐 아카데믹한 세팅이니까 다 같이 신뢰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까지 들여다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근데 이제 이게 나온 지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한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데이터셋이 좀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들도 있고 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을 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저희 여기 밑에 발췌해온 슬라이드 주소들이 있는데 저희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한 2020년, 21년 요 시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같이 문제의식을 제기한 분들의 슬라이드를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미지넷이란 데이터는 이미지 하나에 레이블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레이블은 1000개 클래스 중에 하나를 어노테이터가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취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레이블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취소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레이블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노테이터가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생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이미지에 여러 물체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미지넷 레이블을 하나만 어노테이터한테는 이제 이 중에 하나만 어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앰비규어스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멀티 레이블을 태깅할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떤 데이터셋의 오류인데요. 뭐 이것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뭐 여기 제가 이제 인용한 것처럼 많은 딥러닝 메소드들이 이 이미지넷 스코어 뭐 포인트 뭐 0.1, 뭐 0.2, 뭐 이 정도 숫자 차이로 어떤 학회에 억셉이 되고 떨어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메소드가 죽고 살고가 이 테스트 어큐러시, 발리데이션 어큐러시 뭐 소수점 단위로 결정이 되는데 그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언클리어하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방법들을 제안한 1, 2, 3번이라는 논문을 제안한 요 연구자들은 발리데이션 셋 5만 장밖에 없는 발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완전히 매뉴얼리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휴먼 레이버를 들여가지고 멀티 레이블링을 하자. 그래서 제대로 밸리데이션을 하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건 이제 요 분들의 시각이었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밸리데이션 시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닝 시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도 당연히 틀린 레이블을 가르쳐 주면은 애가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좋은 레이블을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트레이닝 시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 성능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요 모티베이션이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미지 모델을 학습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알렉스넷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VGGnet 요 정도 한 10년도 더 전부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어그멘테이션 이름이 랜덤 크롭 어그멘테이션인데요. 랜덤 크롭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이미지의 일부 영역을 잘라서 그것을 이제 리사이즈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항상 똑같은 이미지 픽셀을 보여주면은 오버핏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일부를 잘라 사용하는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데 이게 어디를 크롭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레이블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레이블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레이블 노이즈는 원래도 잘못 달려 있는데 랜덤 크롭을 하면서 더 많이 심화가 될 것이고 실제로는 8% 정도는 실제 관련 있는 물체를 전혀 잡지 못하고 이 랜덤 크롭을 했을 때 8% 확률로는 전혀 이 물체를 잡지 못하고 76.5% 확률로는 0.5 오버랩 0.5 미만 그러니까 50% 미만의 오버랩을 잡게 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 솔루션이 이게 사실 쉽진 않은데요. 저희도 뭐 휴먼 레이버를 들여서 이 데이터셋을 사람이 검수해서 이 멀티플한 레이블을 주고 그리고 이런 랜덤 크롭에 강인한 걸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는 비용이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비싼 비용이 들 것이라서 저희가 사용한 것은 그 사람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봇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엑스트라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셋을 좀 고쳐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이제 머신 어노테이터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원래 있던 방법대로 말하면 이제 수도 레이블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외부에 있는 모델의 널리지를 잘 전이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에서의 그 제목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미지넷 레이블이 싱글 레이블이고 원래는 글로벌 레이블이었던 것이 저희의 트릭을 통해서 멀티 레이블로 변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적 의미를 갖는 로컬라이즈드 레이블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사실 이 트릭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외부에 있는 좋은 클래시파이어, 티처에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가져본 다음에 뭐 이때 이제 VIT가 나오기 전이니까 CNN 시절임을 좀 감안하셔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레이어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제거를 하면은 이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이블 매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가 어떤 패치 넘버 바이 클래스 짜리의 어떤 이 레이블 맵 텐서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다 저희가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레이블이 어디가 제일 발현이 많이 됐는가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멀티 레이블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레이블 맵이라는 게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할 거냐 하면, 사실 저희가 원래 응당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건드리진 않고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랜덤 크롭 영역이 정해지면은 랜덤 크롭을 하고 그것이 모델에 들어가고, 원래 슈퍼비전은 이제 이게 어떤 정해진 이미지넷에서 매겨준 레이블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의 방향이었다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저장해 놓은 레이블 맵에 똑같은 그 영역, 이 랜덤 크롭에 해당하는 이 영역의 레이블들만 풀링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 풀링을 해오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로컬라이즈드 레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풀링 해온 것들이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멀티 클래스를 담고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레이블 형태로 쭉 펴서 보면은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투 클래스에 대한 어떤 슈퍼비전이 주어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모델이 여기에는 타리어가 0.6이고 씹독이 0.4다라고 배울 수 있도록 학습을 하도록 만든 거죠. 결국은 데이터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건드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어디를 랜덤 크롭 하냐에 따라서 오리지널 레이블 대비 이제 바뀌는 것들, 예를 들면 여기는 골든 리트리버랑 베스트 타월이 같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예시들을 몇 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고요. 로버스티니스 벤치마크에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더 드리진 않고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그 결론은 데이터셋이 만약에 불완전하면 데이터셋이 개선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마련을 하면 더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당연히 모델이 성능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자료에 넣지는 않은데, 이제 이 방법의 이제 카운터파트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레이블 맵이라는 게 이제 티처 모델에 똑같은 이미지를 넣게 되면 나오는 아웃풋이랑 저희가 대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건 항상 스튜던트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나온 결과물과 티처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나온 결과물이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슈퍼비전인데요. 여기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대비 좋은 점은 티처 모델을 매번 통과시킬 필요가 없이 티처 모델이 이 이미지 전체를 봤을 때 나온 정보들을 다 저장해 놓고,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어디를 크롭할 때마다 그 티처가 생각한 부분을 로컬 스토리지에서 크롭을 해오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10배, 20배 이상 빨라지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비해서 빨라지는 효과이면서 이제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오브젝트나 이런 어떤 물체의 어떤 위치에 대한 레이블들이 외부 모델, 그러니까 티처 모델에 의해서 얻게 되었죠, 저희가. 그게 조금 완벽하진 않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탐구를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데이터셋에 숨겨져 있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진 않을까? 혹은 더 데이터셋을 잘 만들려면 어노테이터한테 어떤 요구를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임플리케이션은 뭔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도 성능이 좋아지고 다른 그 모델을 이용한 다른 태스크들의 성능도 좋아진다 였으니까, 또 이런 재밌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로컬리제이션이 중요하냐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동차와 개구리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프로블럼인데, 이런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은 이제 쉽게
이 좀 피상적인 코릴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 좀 사실은 좀 유명한 문제여서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이런 도로 패턴하고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개구리라는 건 이런 늪지 패턴과 강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피상적인 연결에 의해서 실제로 자동차와 개구리가 없어도 이 모델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디플로이 상황에서 완전히 잘못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되죠.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강인성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고 이건 자동차가 아니니까 여기는 보면 안 되고 여긴 봐야 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슈퍼비전을 주면은 이 모델이 더 이상 그런 스퍼리어스한 코릴레이션에 빠지진 않겠죠. 근데 이것들을 얻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싼 정보들이 될 테니 이걸 조금 저렴하게 얻어볼 방법, 심지어 공짜로 얻어볼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을 또 한번 리띵킹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너테이터가 레이블링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미지넷 어노테이터에게 어노테이션을 맡기는 것을 저희가 재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넷 어노테이터한테 어떻게 어노테이션을 맡기냐면,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넷 클래스를 하나 정하고 여기서 이제 바순이라는 이제 악기 클래스를 정했으면 그걸 어떤 뭐 이미지 서치 엔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크롤링을 합니다. 그럼 캔디데이트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바순에 해당하는 캔디데이트들 중에 실제로 바순이 있는 이미지들을 이 어노테이터에게 골라내라고 하는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있죠. 이 어노테이터가 어딘가를 이 물체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바순이 있으면 클릭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바순을 클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순을 클릭하라는 어떤 그 슈퍼비전을, 그러니까 어노테이터한테 반드시 바순을 클릭하세요라고 주지 않아도 이 어노테이터는 이 물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어디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근처를 클릭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그 물체를 많이 클릭한 편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어디셔널 슈퍼비전이라는 거는 이 어노테이터가 물체가 있냐 없냐라는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릴 때 어디를 클릭하게 된다. 그 클릭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추가적인 슈퍼비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ICCB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제목은 이제 Neglected Pre-Launch라고 해서 어노테이션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어디셔널 슈퍼비전을 이용해서 클래시파이어 성능을 높이는 연구고 좀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하는 그 분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사내에 있는 좀 팀들하고도 같이 해갖고 큰 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뭐 어노테이션 바이 프로덕트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터가 이렇게 뭐 어노테이션을 수행하면서 어딘가를 클릭하거나 뭘 타이핑하거나 이런 일을 수행하겠죠. 그랬을 때 원래 정해진 태스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모든 로그들, 그걸 저희는 어노테이션 바이 프로덕트라고 통칭했고요. 모든 로깅을, 그러니까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에서 이걸 다 로깅을 해놓게 하면 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로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는 클릭, 셀렉티드, 트루 이것만 딱 이제 해갖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 과정을 리플리케이트를 해갖고 이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이미지 마우스 포지션이 어떻게 했고 마우스가 어떻게 호버링을 했고 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모든 로그들을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LUAB라고 루아비라고 부르는데, 이 어노테이션 바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향상시킬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노테이션 바이 프로덕트라는 건 데이터셋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기 존재하는 부산물 같은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뭐 돈을 좀 들여서 재현을 했는데, 좀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넷은 아까 제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한 이미지에 10명의 어노테이터를 붙인다면 마조리티 보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걸 딱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 번 하는데 100만 장에 대해서 하는데 $24K 드는데 이제 10번 하면은
10배가 들겠죠. 그래서 이제 예산의 문제로 그렇게까지 그 큰 규모를 하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데이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로 이제 코코에 대해서도 수행을 했는데, 뭐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지넷 그 찍는 거랑 비슷한 과정인 거고, 코코도 내추럴리 코코라는 데이터셋이 이제 멀티 클래스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인데, 이것도 이 물체가 있냐 없냐라는 만을 원래는 가져가게 되는데, 그 클래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어노테이터에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어노테이터가 이 물체가 여기 있고, 뭐 물체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어디를 클릭했는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함께 로깅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깅된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다음에 보여줘야 될 실험적 결과물인데, 저희가 이제 만든 데이터셋이 이렇게 트리플렛으로 구성이 될 텐데, 원래,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오리지널 레이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넷에서 얻을 수 있는 레이블이 있고, 그리고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G라는 것이 이제 트리플렛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일단 제일 간단한 어디를 클릭했는가, 클릭 정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릭 정보가 실제로 오브젝트 박스라 얼마나 유사도가 높은지에 대한 히트맵인데, 꽤 그 센터를 잘 모델링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랜덤 샘플들을 가져왔을 때 그래도 배경보다는 물체에 관련이 있는 곳을 찍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할 건가 하면, 학습하는 방법 자체는 최대한 심플하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로스를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오리지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아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리그레션 로스가 추가로 붙는데, 그냥 이 G, 여기서 저희는 클릭 코디네이트니까 클릭된 좌표 위치를 맞추는 그 리그레션 태스크를 멀티태스크를 하나 붙이고, 실제 아키텍처에서는 헤드를 하나 더 붙이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맞추는 리그레션 헤드를 붙이고, 이 헤드는 트레이닝 할 때만 사용되고, 테스트 할 때는 사실 테스트 이미지에 물체 어디 있는지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 물체 클래스만 맞추면 되니까 테스트 할 때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닝 때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모듈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성능이 증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꽤 성능이 많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폭들이 이제 데이터셋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이제 컬럼들이 다 데이터셋들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미지가 조금 이상한, 좀 트레이닝 상황에서 보기 힘든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엉뚱한 배경에 붙거나 하는 데이터셋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케치 데이터만 모아놓은 디스트리뷰션의 변화를 줘서 이럴 때는 얼마나 성능이 유지될까를 보는 이런 일종의 로버스트니스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모은 그 바이 프로덕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저희는 제일 간단한 셀렉티드 좌표 요거만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정보들을 상당히 쓸 게 많겠죠. 예를 들면은 얼마나 이 이미지를 클릭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통계적으로 클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미지는 그 샘플의 어떤 샘플라이즈 디피컬티나 언서턴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어떤 모델의 무언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한 이미지에 워커를 하나만 붙인 세팅이지만, 한 이미지에 여러 워커가 붙거나 아니면 한 워커가 여러 이미지를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워커에 따라서 이제 바이어스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 워커가 어떤 연령대냐,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태스크를 수행해도 다른 아웃풋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워커 아이디까지로 저희가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잘해서 데이터 어노테이션의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워커에 의한 어노테이터에 의한 바이어스를 줄이는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은 있었습니다. 실제 시도해보지는 못했고요. 이런 로그들이 저희가 잘 모아가지고 데이터셋으로 공개를 해놨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사용해서 후속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연락해 주셔서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구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네,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가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연구들에 비해서는 좀 데이터 센트릭한 연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이유였죠. 그러니까 비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다 같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겨루는 그런 기조였는데 한 4, 5년 전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잘 되는 굉장히 스트롱한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네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현도 잘 안 되는 빅테크에서 만든 것들이 많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뭐 제일 이제 그 비전에서는 좀 파급력이 큰 모델이 이제 클립 같은 모델이 있을 거예요. 이 클립 같은 모델이 뭐 클립에 대한 디테일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클립 같은 모델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잘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풀어도 뭐 어떤 특정 태스크로 파인 튜닝을 한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어떤 제너럴리스트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오버롤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들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연구를 하면 재밌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이제 방법들인데요. 이 모델이 왜 잘하는가는 당연히 버서털한 랭귀지 슈퍼비전을 가지고 빌리언스 오브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서 이제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뭐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뭐 웬만한 그 사용자의 유즈 케이스엔 다 대응이 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시프트 됐다라고 해도 뭐 얘는 여전히 막 잘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거를 실제로 디플로이 하거나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어떤 서비스에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프리트레이닝 앤 파인튜닝 패러다임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근데 우리가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은 여기 돼 있는 걸 갖다 쓰고, 이걸 우리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셋에 파인튜닝을 하는 패러다임이 상당히 뭐 보편화되고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타겟 데이터로 원래 이 강했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 타겟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해보면 이 도메인에서는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인 도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 디스트리뷰션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내추럴 이미지를 가지고 타겟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면은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원래 모델이 잘하던, 그러니까 이 모델은 원래 적당히 모든 디스트리뷰션에서 잘하던 모델이었는데 한 디스트리뷰션으로 파인 튜닝을 해버리면 다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고 우리가 태스크에 맞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태클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좀 흥미로운 시도는 프리트레이닝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조 하에서 나온 흥미로운 방법 중에는 모델 수비라는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제 ICML 2022년에 발표됐는데 여기 표시된 게 그냥 원래 모델입니다. 원래 클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축이 타겟 디스트리뷰션, Y축이 그리고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파인 튜닝을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막 바꾸면서 여러 번 해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성능을 가진 모델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성능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이 디스트리뷰션이 변화되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성능이 떨어지는 그 모델들도 많이 있죠. 뭐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뭐 물론 좋아진 애들도 좀 있지만. 근데 이제 모델 수비라는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 다 학습된 이 모델들의 웨이트를 그냥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그냥 에버리지를 하면은, 특히나 뭐 간단하게 유니폼 에버리지 같은 걸 해도 둘 다 잘한다. 뭐 그런 어떤 옵저베이션을 갖고 이렇게 모델들을 잘 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70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바꾼 70개의 파인튠 웨이트를 70번 학습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에버리지를 하는데요. 에버리지를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파인 튜닝을 70번 하는 만큼의 코스트가 들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훨씬 더 빠르게 이 방향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그 비유법으로
모델 숲에서 훨씬 더 이피션트한 버전으로 약간 치킨 스톡에서 저희가 좀 어널로지를 가져와서 모델의 그 어떤 완전 딱 엑기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델 스토리가 정의를 해서 그렇게 찾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이 모델 숲이 얻을 수 있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건 이제 ECCB에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건데 운 좋게도 오랄 프레젠테이션으로 되어갖고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계셨던 장동환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파인튠드 웨이트의 에버리지를 하는 거는 결국 그 파인튠드 웨이트 스페이스에서 센터로 가면 갈수록 뭔가가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파인튠드 웨이트랑 센터 웨이트 사이의 관계를 좀 규명해보자 해서 저희가 옵저베이션을 좀 해본 게 같은 프리트렌드 모델을 출발해갖고 랜덤 시드만 바꿔서 50번 파인튜닝을 시도를 해봤어요. 좀 작은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랜덤 시드만 바꿨다는 거는 그 데이터 로더만 셔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간 순서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걸로 파인튜닝을 여러 번 수행했을 때 당연히 도달한 체크 포인트들은 다 조금씩은 다른 웨이트 스페이스의 다른 공간들에 위치를 하겠죠. 근데 이랬을 때 좀 재밌었던 게 프리트렌드 웨이트로부터 모든 각 파인튜닝드 웨이트까지의 그 디스턴스가 다 일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50개를 학습했으니까 50개 중에 어떤 2개를 선택을 해도 그 두 웨이트와 이 프리트렌드 웨이트가 이루는 이 각도 세타가 일정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파인튠드 웨이트를 이렇게 좀 상당히 통제를 한 다음에 그 랜덤 시드만 바꾸는 식으로 펄터베이션을 줘갖고 학습을 시키면 걔네들은 이제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해보면은 얇은 쉘 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프로퍼티를 만족하려면 어떤 센터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얇은 쉘 위에 그 파인튠드 웨이트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센터 디스트리뷰션이랑 최대한 가까워지는 모델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지오메트릭한 어프로치들, 프로퍼티들이 발생을 하고, 뭐 이것들을 심지어 봤더니 레이어별로도 이 거리와 놈과 앵글이 일정하고 그렇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50개 파인튠드 모델의 센터로 저희가 점점 접근을 시켜봤을 때, 그 실제 거리, 그러니까 센터 웨이트와의 거리와 이 모델 성능이 얼만큼 변하는가를 보면은 뭐 좀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파인튠드 웨이트, 그냥 한번 파인튜닝 한 모델들은 이 정도 웨이트를 가지고 성능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그리고 뭐 모델 2개를 웨이트들을 썸한, 그러니까 뭐 두 모델 아무거나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에버리지 하는 거죠. 그 웨이트들은 디스턴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건 3개를 에버리지 한 거고, 이건 4개, 5개를 에버리지 한 거고, 최종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approximated center라고 부르는 50개를 에버리지 한 곳으로 가면은 여기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디스턴스가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센터 웨이트로 디스턴스가 가까워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뭐 그런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웨이트 에버리지가 잘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나이브하게 모델을 많이 학습시켜서 걔네들을 멀지시키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스케일러블한 어프로치는 아니니까,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놈하고 앵글이 컨시스턴트하다는 거랑 이 파인튠드 웨이트들이 띤 쉘 위에 존재한다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 뮤라는 걸 좀 어프로시메이트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좀 나온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학습을 파인튜닝을 2번 시키는 세팅인데요. 파인튜닝을 2번 시키면은 이제 저희한테 체크 포인트가 3개 있잖아요. 파인튜닝 시키기 전 W0, 그리고 파인튜닝 시킨 모델 2개. 그럼 요 3개가 이루는 요 트라이앵글 위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서치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된 웨이트들은 적당히 성능이 괜찮다라는 게 뭐 리니어 워드 커넥티비티나 이런 것들에 좀 의해서 증명이 돼 있어서, 이 위에서 저희는 제일 좋은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뮤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뮤가 알 수가 없어서 뮤랑 제일 가까운 게 뭘까를 찾는 건데, 뭐 약간 디테일이 조금
있고 가정들이 막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약간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거리들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생기게 돼요. 티니셜에 존재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 W1과 W2의 그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것과 이 뮤 사이 거리와 각 W1, W2 사이 거리가 같다는 것을 가정하고 나면은 이 뮤랑 가장 가까운 퍼펜디큘러한 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WH, 우리가 원하는 WH라는 애는 결국 W0랑 이 W12라는 애의 어떤 적절한 리니어 웨이티드 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웨이트는 이 각도, 세타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근데 이 프로퍼티가 이제 레이어 와이즈로 어느 정도 동작을 하는데 좀 인투이티브하게 보면은 그 각도 여기서 말하는 이 각도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하면 레이어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레이어는 이 각도가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는 파인 튜닝을 여러 번 시켜도 똑같은 데로 도달하고, 어떤 레이어는 파인 튜닝을 여러 번 시켰을 때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는 거죠. 그럼 전자 같은 경우는 세타가 굉장히 좁겠죠. 항상 같은 곳으로 도달하니까 걔랑 이렇게 각도를 재도 데이터가 거의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WH가 거의 요 끝으로 도달하게 되고요. 지금 프로퍼티에 의하면.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다이버스하게 간다.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한다면은 이 세타가 커지고 세타가 커진다는 거는 W0 쪽으로 이 WH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은 이 W0가 그 각도가 작은 애들은 아마 W0가 그 작은 애들은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프리트레인드와 관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를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것을 내포하게 되고, 각도가 크다는 것은 얘가 여기로 간 거랑 여기로 간 게 둘 다 어떤 정확한 솔루션을 찾아갔다기보다는 좀 둘 다 불완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트레인드 쪽으로 당겨주는 게 더 좋은 솔루션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여기 저희가 레이어 와이즈로 이 앞에 있는 요 인터폴레이트 레이쇼를 분석해 봤을 때 레이어의 타입에 따라서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멘전이 작죠. 왜냐면 그냥 뭐 아웃풋 채널 디멘전만큼 그냥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앵글이 작고, 그래서 이 멀지 레이쇼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MLP 레이어나 어텐션 레이어의 그 웨이트, 그러니까 인풋 채널 곱하기 아웃풋 채널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는 다이멘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걔네들은 상당히 상당히 각도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이 인터폴레이션 레이쇼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사후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를 말씀드리면은 바이어스 같은 다이멘션이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로버스트하고 제너럴라이즈보다는 상당히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프리트렌드에 릴레이할 필요가 없고, MLP 레이어나 이런 것에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이버스하고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랜덤 시드에 따라서 가는 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서치 스페이스도 없기 때문에 요쪽은 프리트렌드를 함께 고려했을 때 성능이 좋다. 이렇게 좀 약간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능을 말씀드리면은 모델 두 개의 파인 튜닝만 가지고 모델 숲이랑 비교를 했을 때 모델 숲을 이렇게 뭐 70개, 뭐 50개 정도의 모델들을 합친 거랑 비슷하거나 약간 부족하지만 뭐 그런 성능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방법의 메인 컨트리뷰션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비전 모델에서 주로 저희가 실험을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좀 랭귀지 모델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뭐 라마 같은 모델이 뭔가를 학습한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로라 파인 튜닝도 하고 이렇게 파인 튜닝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이제 파인 튜닝 된 모델들끼리 머지를 할 때 그 레시피 중에 하나로 서드 파티로서 사용을 누군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랬을 때 엄청난 소타가 나오는 거 아닌데, 그랬을 때도 성능이 떨어지진 않고 뭐 약간은 올라가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이 이제
아마 이쪽이 제가 알기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제가 약간 ECCB 페이퍼다 보니까 좀 급하게 슬라이드를 만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요 그 데이터 정해진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좀 뭐 일종의 굉장히 제너리스트 같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은 연구할 좀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직은 그 웨이트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어디로 얼마나 더 잘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이 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남들이 굉장히 잘 해놨다면 뭐 그걸 어떻게 파인튜닝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중요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